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4월 7일 방송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이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김종대 편장님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예고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보이는 라디오, 네, 이제 오디오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제 비디오 서비스, 동영상 서비스도 같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이는 라디오 첫 방송인데 우리 편집장님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글쎄 이제 해외에서 이란의 그 핵 협상이 타결된 것에 비견되는 우리 안보계의 사건이 아니겠는가. 이게 들리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그만큼 이제 우리 안보 담론이 발전하는 것이고, 이번 프로그램 개편 때 국민TV 그 프로들 많이 그 폐지됐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는 살아남았는데 거기에다가 더 발전했단 말이죠. 네네. 네, 이러면서 이제 그 보이는 안보에 대한 어떤 더 생생하고 어떤 그 진정성이 있는, 그야말로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는 방송으로 발전이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딴짓은 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라디오로만 나갈 때는 뭐 중간에 핸드폰도 확인하고 뭐 급할 때는 화장실도 다녀오고 이랬습니다만 이제 딴짓 다 했습니다. 예. 네. 긴장해야 됩니다. 이거. 네네. 예.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담당 PD인 문희정 아나운서께서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그대로 생얼로 나가면 이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 대한 테러다. 그래서 이제 직접 분장까지 해주셨어요. 예. 네. 사실 조금 아직은 어색합니다. 네. 예, 이런 모든 게 부자연스럽거든요. 이제 진행하면서 이 안보 구라가 나와야 예, 그때부터 좀 뭔가 좀 이렇게 방송이 좀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 진짜 안보 첫 순서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즌2가 시작된 셈이죠. 그렇죠. 네네. 첫 순서로 먼저 우리 김종대 편집장께서 우리 지난주에 이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중심으로 한 이 무기 산업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짚어봤는데요. 뭐 최근에 방산비리 관련해서 좀 업데이트한 내용이 있으시다고 그러셔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먼저 좀 짚어보고 그리고 오늘 방송의 본주제인 이란 핵협상 문제, 그리고 이것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죠. 네. 여러분들 우리 군 믿을만 하십니까? 네. 뭐 이미 여론조사에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론조사에 가장 추락하는 집단이에요. 뭐 별거 다 나왔어요. 나올 만한 거 다 나왔습니다. 뭐 반인권 사건, 음주 추태, 거기에다가 이제 무기 도입 비리까지 해가지고 이게 다 뒤섞여서 그야말로 이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군을 믿고 안보를 한다는 거, 오히려 우리 군이 어떻게 보면 국민을 안심시켜야 되는데 지금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죠. 예. 이렇다면 안보라는 것은 상당히 어떤 그 정서, 심리, 믿음이 기초가 돼야 되는데, 신뢰가 기초가 돼야 되는데, 이게 시민들이 이제 많은 자원을 투입해가지고 양성한 군이 국민들을 오히려 불안하게 하고 있다면 그건 안보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방산비리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약 한 120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놓은 어떤 그 수사 성과를 보면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어떤 면에서 특히 좀 그런가요? 우선은 말이죠. 로비 한 놈은 있는데 로비 받은 놈은 없어. 수사 결과가 이거예요. 자, 무기중개상 하나가 외국의 그 하나의 장비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2배로 부풀려서 자기가 반은 먹고 나머지를 납품했다. 그런데 성능이 또 엉망이다. 이걸 무기중개상 한 명이 기획, 연출, 행동까지 다 했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방위사업법이 있고 방위사업청이 있고 감사원이 있고 말이죠. 또 예산 결산이 있고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의혹이 제기된 걸 방사청은 괜찮다고 밀어붙여서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러면 이게 다 무기중개상 한 명 잘못입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지. 아니 사람들이 양심이 있어야지. 네. 어떻게 그래 무기중개상 한 명이 다 해먹고 그 당시에 감독, 관청, 또 정책 결정자, 그다음에 어떤 실무자들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왜 안 합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수사가 반쪽짜리 수사로 진행됩니다만은 이 순간에도 그런 정책 결정자들에 대한 별다른 수사 동향이 없다. 그렇다면 로비 한 사람만 있고 로비 받은 사람 없다는 얘기 아닌가? 이런 점에서 무기중개상 쪽으로 의도적으로 몰아가는 데는 또 다른 어떤 비리 수사가 아닌 비리 감추기가 존재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건 네. 여러 차례 제가 네. 글로 그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했어요. 네. 예를 들면은 그 통영함의 음파 탐지 장비 소나 같은 경우 사실 이게 엉망이 돼서 해군이 인수 거부하다가 그 얽힌 비리의 내막은 세월호 때문에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통영함에만 주목을 하고 있죠. 네. 그러나 동일한 엉터리 음파 탐지 장비 쏘나 미안하지만 지금 건조 중인 다른 함정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통영함뿐만 아니라. 뿐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 무기중개상 군피아들이 얽혀서 이렇게 어떤 거 뭐 해먹은 이런 어떤 장비가 비단 한 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마침 세월호 때문에 밝혀지니까 그것만 수사하는 거지. 해군의 전 함정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네. 왜 이거 안 합니까? 네. 우리 한국군 무기체계 770종입니다. 전군의 무기체계 일제조사 들어가야 됩니다. 네. 왜 안 합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사드림 무기체계 제대로 써먹지 못하고 있는 게 한두 개인 줄 아십니까? 이런 어떤 그 제보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된 것만 수사를 한다 그러면 이런 합수부 필요 없습니다. 네. 그럼 그냥 기존에 있던 수사기관이 하면 됐지. 다 제보해주고 다 문제 골마 터져서 그것만 수사한다는데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수사 합수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 이게 지금 합수단에서 우리 김종대 편집장님을 좀 특채를 하든지 해서 좀 이 제대로 된 수사를 좀 해야 될 텐데 네. 전반적인 어떤 그 흐름이 뭐 빈수레가 좀 요란하다고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부터 뭐 일벌백계 이적행위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매국노라고도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센 말은 다 했어요. 네네. 네. 근데 대체로 보면 이제 좀 뭐 겉핥기식 수사나 네. 뭐 꼬리 자르기 네. 뭐 이런 어떤 그리고 한 사람의 어떤 좀 이렇게 섹시한 사람을 갖다 좀 부풀려 가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로비 현황 이런 것들을 갖다 좀 덮는 방식의 네.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보인다는 말씀이세요?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안보를 할 바에는 차라리 안보는 청원경찰한테 맡기고 우리나라 군은 네, 해체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왜 국민들 가슴 멍들게 합니까? 네. 자,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이내 국방비를 쓰는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항공우주 산업은 세계 15위권에 간신히 턱걸이하고 있어요. 네. 자, 왜 이럴까요? 국방비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 항공방위산업은 왜 이 모양입니까? 그건 제가 지난 시간에 한국형 전투기 개발이 이상해져 가고 있다는 얘기에서 이미 드린 말씀인데 네. 그러면 우리나라 그 방위산업이 그 정도 수준이면은 그 갭은 뭘로 메꿨겠어요? 네. 전부 미국 무기로 메꾼 그렇죠. 거예요. 네. 예. 이거는 그냥 금싸라기 돈이 계속 국부가 해외로 유출돼 온 겁니다. 비리는 거기에 서식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외국 무기 사는 재미 또 새로운 어떤 무기를 도입함으로써 어떤 그 과시되는 업적, 위용 이런 걸 안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지 네. 내실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런 건 시민들이 정말 눈 똑바로 뜨고 아주 납세자의 권리를 행사해서 제대로 감시해버려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의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카이로 정해지면서 네. 대다수 언론에서는 이제 한국도 제대로 된 한국형 전투기를 보유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거다. 네. 이런 어떤 장밋빛 청사진을 그리기 바빴습니다만 네. 우리가 이제 그 지난주에 김종대 편집장께서 또 이 문제를 또 자세하게 상세하게 취재를 하셔서 백일몽. 네,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그 청취자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이 문제에 관련해서 그 지난주 방송했던 내용 강추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정말 이게 제대로 갈 것인지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연간 뭐 방위력 개선비로 쓰이는 게 뭐 10조 원에서 20조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게 정말 방위력 개선에 쓰이는 건지 아니면 일부일 수도 있고 뭐 다수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정부패한 세력들에게 이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잘 따져봐야 돼요.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이런 원시적 비리가 저질러집니까? 이건 안보 논리를 빙자해서 그런 어떤 안보 논리가 입신양명하고 한몫 챙기는 한탕주의의 기회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그 비리의 수준은 아주 원시적입니다. 세상에 안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나라에 왜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정말 말도 안 되는 국민들한테 열받게 하는 어떤 그 사건들이 벌어지느냐. 네. 그동안에 있었던 안보 논리 그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네네. 예, 그 안보 논리 하면은 북한의 위협만 한번 그 공포가 확산이 되면 무기 도입하는 건 묻지 마. 네. 예. 그 다음에 원래 계획에도 없던 무기, 막 중기국방계획이라고 있어요. 국방부가 관리하는. 막 끼어들어요. 그 다음에 또 그 무기를 하는 중에 다른 위협이 생기면은 또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면서 기존 무기 도입 사업의 예산은 깎입니다. 네. 아니면 기간이 늘어나든가. 다 병신되는 거예요. 이 사업도 병신, 저 사업도 병신, 예산이 없는데 벌려놓은 건 왜 이래 많고, 또 들여온 무기는 관리를 제대로 했느냐. 이렇게 보면은 수명 주기가 제대로 유지가 안 됩니다. 네. 예, 무기를 사는 데만 몰입을 하지, 그걸 운영 유지하는 데는 또 별당 관심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 게요. 지금 이제 국방 중기 계획을 그전에는 이제 방위사업청이 작성을 하다가 이제 그 국방부로 넘기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산 권한이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국방 중기 계획을 이제 국방 실무자들이 열심히 짜고 있는 것 같은데, 일부 언론에서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자기들이 그 정부한테 제안한 예산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이제 자기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전력 확보가 차질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들이 계획하고 있는 무기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운영 유지비를 좀 줄이는 게 불가피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흘러나오고 있어요. 네. 네. 황당한 얘기입니다. 네. 네. 자, 우리가 2002년에 F-15K 전투기를 도입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때 그 F-15로 기종 결정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탑재된 공대지 미사일이었습니다. 네네. 이게 슬램이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 미사일 성능이 너무 좋고 무장이 좋아서 몸체가 큰 F-15가 적절하게 선정이 됐다 이겁니다. 네. 그런데 F-15 지금 60대 도입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슬램이알 과연 몇 발이 있을까요? 아, 별로 없습니다. 지금 제로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 그걸 왜 산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전투기 사는데 네. 그렇게 그 돈이 모자라니까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라고 네.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무장 떼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전투기 도입 자체를 목적으로 삼은 거예요. 네. 그러다가 매년 그 을지 프리덤 가디언 군사연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꼭 조종사들은 이럴 때 불평합니다. 병기 부사관들한테 왜 무장이 없냐. 그러니까 날려다니는 것만 신경 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일 모레 연평도 포격 사건 같은 사건이 만일하게 또 일어난다. 네. 그러면은 지난번에는 전투기로 쏘네 못 쏘네 말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과연 쏠 수 있을까요? 아, 쏠 미사일이 없다. 어쩌면 한두 번은 되겠죠. 네. 그러나 우리 군의 어떤 그 전투 준비랄까 완전성의 문제는 말이죠. 사실은 우리 같이 어떤 시민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군 770종의 무기 체계입니다.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건 거의 강대국 수준이거든요. 네. 너무 무기를 많이 사놔가지고 이젠 인력도 못 줄입니다. 네. 그 운용 인력 다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있는 무기 버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어떤 무기의 어떤 생태계가 복잡하게 진행이 돼서 우리가 통제 불능의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건 뭐냐? 결국은 안보를 위한 무기가 아니라 무기를 위한 안보가 됐습니다. 이런 본말이 선도된 네, 꼬리가 몸통 흔들고 있는 네.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 진짜 안보에서 앞으로 이제 그런 방산비리를 포함한 이 무기 비리의 문제, 이런 또 이제 이것이 이런 과정에서 안보 문제가 제대로 좀 해결되고 있는지 끊임없이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편집장님께서 업데이트한 내용 있으시면 또 꾸준히 전달해 드리는 것으로 약속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좀 본 주제로 넘어가서요. 네. 그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한국 시간으로. 예, 그때 이제 일제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정옥식 대표가 제일 바빴을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이제 주말엔 대부분 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관계로 그 내용을 면밀히 보진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우리 언론에서 대체로 속보가 뜨면은 국내 소식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란 핵협상 타결 소식이 이제 속보로 떴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보니까 대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8박 9일 동안 스위스 로잔에서 이제 7개 나라, 미국, 이란, 그다음에 독일을 제외한 또 이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다 달라붙어서 그것도 7자 회담이더라고요. 7자 회담이었죠. 예, 외교부 수장들이 다 달라붙어서 8박 9일 동안 밤샘 협상 끝에 이제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야, 참 대단한 역사예요. 네. 그 나중에 내막이 밝혀지면 얼마나 흥미진진하겠어요. 7개 국가가 각자의 국익이 다 다를 건데, 그죠? 네. 예, 적대 관계, 경쟁 관계 그러는데 이 어려운 이란 핵 협상을 갖다가
이렇게 다자간에 합의해냈다. 물론 우리도 육자회담이란 걸 겪어봤습니다만은 이번에 이란 핵 협상은 중동 정치는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에서 제일 복잡한 이해 구조가 얽혀 있는 이런 어떤 중동에서 그것도 중동의 새로운 패권 국가가 될지 모르고 어떤 그 종족 갈등의 또 하나의 시한폭탄이 될지도 모르는 그 민감한 지역에서 이 핵 협상이 어떻게 타결됐다는 얘기냐. 우선 그 내용부터 좀. 그러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이란과 미국 대통령의 의지였죠. 정치적인 의지. 그러니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뭐 이제 취임 초부터 2009년 취임 초부터 자신의 임기 내에 이란 핵협상 타결을 최우선적인 핵 없는 세상 목표로 제시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개혁파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죠. 뭐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입니다만 그 위에는 하메이니 이제 최고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도 이란 내부에 굉장히 강경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본인은 이란이 이제 21세기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핵 문제를 풀어야 되고 핵 문제를 푼다고 하는 것이 뭐 핵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 생산용 또 이제 의료용 목적의 평화적인 핵 권리는 계속 갖되 핵 무장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구심은 해결하는 방태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의지들이 양쪽의 지도자가 굉장히 강했던 게 주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협상 과정에서 좀 흥미로운 부분은 굉장히 좀 원시적인 도구들이 많이 동원됐어요. 원시적 굉장히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의 최고의 핵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딱 이제 협상 호텔 방에다가 화이트보드 있지 않습니까? 칠판 방 잡아서 화이트보드 펴놓고 딱 화이트보드 딱 갖다 놓고 마크로 가지고 수치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이걸 지웠다가 또 뭐 바꿨다가 지웠다가 바꿨다가 이걸 8박 9일 동안 내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란이 지금 이번 그 협상 타결로 인해서 보유하게 된 원심 분리기 숫자가 5,060개입니다. 뭐 5,000개면 5,000개고 뭐 6,000개면 6,000개지 5,060개라고 하는 그 수치로 떨어진 부분도 미국에서는 5,060개가 넘으면 이것이 그 이란이 이제 핵무장으로 결심할 경우에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5,060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했고 거꾸로 이제 이란 그 핵 전문가는 왜 5,060개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것이 이 수치가 되더라도 이제 이란이 이제 핵무장을 결심했을 경우에 그 어떤 기술적인 시간 자체가 굉장히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양측의 치밀한 이제 치열한 협상 끝에 이제 그런 숫자에 도달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양측 정부 지도자의 의지가 반영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이 군축 협상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외교관들인데 이번 협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란의 그 원자력위원회 의장, 그다음에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 그러니까 핵무기를 담당하는 에너지부 장관,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협상의 주역으로 나서가지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타협할 수 있었던 거죠. 다 확인하고 평가해보고. 그러니까 졸리면 뭐 서로 커피도 타다주고, 엑스프레소 마시면서. 그런데 그런 어떤 그 협상 과정이란 건 굉장히 의미가 크죠. 우선 상대방에 대한 어떤 진위를, 의지를 확인하는데 매우 요긴한 과정이었을 것이고 또 수없이 많은 중요한 정보가 테이블 위에 올라옴으로써 상호 어떤 그 신뢰라고나 할까 또는 검증 그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평가 이 원래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이 성공할 수 있는 그 성공 요인을 스스로 창출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세계 최고의 핵과학자들 또 엔지니어들이 만나가지고 자기의 전문 지식을 10분 발휘하다 보면은 서로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이란도 이번에 협상 과정은 타결됐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무언가 이란 사회도 변화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촉발했을 것 같고 그것이 어떤 성공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겠는가. 그러면서 굉장히 모범적인 협상이고 획기적이네요. 그러니까 이란 핵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니까 뭐 테헤란에서는 마치 이란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것처럼 난리 났어요. 시민들이 나와서 막 이제 경적 울리고 막 환호성 이제 지르고 그리고 막 이런 어떤 분위기가 연출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큰 틀에서 볼 때 이번 그 핵협상 이제 영어 명칭으로는 이제 프리미리어리 그 어그리먼트에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예비 협정 정도가 되고 6월 30일까지 포괄적이고 기술적인 합의를 하도록 그러니까 최종 타결을 지금 앞두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 있는데요. 핵심적인 골자는 이란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의구심을 싣는 이런 그래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철저하게 평화적인 목적에 한정하는 이런 거하고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상응 조치로 이란에 대해서 지금 가해지고 있는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걸 맞바꾸는 성격의
이제 협상이었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은 첫 번째는 이란이 당초 예상보다 굉장히 파격적으로 양보를 했다. 예, 파격적으로 굉장히 양보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고. 네. 그러면 이란이 이렇게 파격적으로 양보를 하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도 파격적으로 양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이렇게 확실히 드러나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란 그 핵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이게 제한 조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심 분리기는 뭐 5,060개만 된다. 네. 그리고 원심 분리기 시설 가운데에서 최대 시설인 포르도 시설은 앞으로 10년 동안 가동하지 않기로 한다. 네. 그다음에 이란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약 10톤가량의 그 농축 우라늄을 이걸 거의 한 30분의 1 수준인 300kg 정도로 낮춘다. 그리고 그 이제 잔여 분량은 해외로 이전한다. 그다음에 또 이제 중수로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그 원전이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핵무기의 다른 어떤 물질이 이제 크게 볼 때 고농축 우라늄이 있고 플루토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심 분리기를 억제하는 건 주로 그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핵무장을 막는 길이라고 한다면 플루토늄을 막는 방법은 이제 그런 중수로가 그런 것들 상생하지 못하도록 이제 규제를 가하는 건데 그것도 용도 전환을 하기로 하고 예,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져 있고 아마 그 하부 인문이 꽤 두꺼울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그 이행 하부 이서까지 나오면 그렇죠. 예, 예. 굉장히 그 책하고 나오는 거죠. 예, 책하고 나오는 건데 더 주목할 부분은 이란이 사실상 의심 시설에 대한 불시 사찰을 허용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가 이 돌아다니다가 여기 좀 이상한데 여기 한번 봐야겠는데 그러면 이제 그 사찰을 허용하겠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란에 대한 전면적인 핵 사찰을 수용을 한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일부 그 언론들이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그 뛰어넘는 파격적인 양보 조치거든요. 네. 자, 거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이란이 많은 것을 양보한 좋은 협정인데 실상 이 협정에 대한 미국 내 반응이나 이스라엘 그 반응을 보면 정반대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저는 이 핵 협상이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은 거의 임기 말년에 레임덕에 이제 가까워지는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를 다수로 장악한 공화당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그 여전히 무시할 수 없는 정치 세력이라면은 유대인 세력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 뭡니까?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협력한다는 거 눈 뜨고 못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이 최악의 나쁜 협상이라고 하고 있고 미 공화당하고 손잡고 아예 투트랙으로 나가고 있어요. 오바마는 할 테만 하라. 우린 딴 길 가겠다. 이 얘기고 거기에다가 유대인 그 조직들이 앞으로 선거에서 공화당 의원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내 최대 의원들의 정치 자금원은 유대인 조직이거든요. 아니면 방산업체, 월가 이런 데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공화당 지원하고 민주당 이제 국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극렬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뚝심 있게 밀어붙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국내 정치와 외교의 충돌 같은 경우도 저는 아주 인상적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번 그 협정에 타결되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뭐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란이 핵무장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했다. 그리고 이제 군축 협상 역사상 가장 강력한 사찰 및 검증 체제를 구축하게 됐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뭐 예상했던 것처럼 이제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는 이번 협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생존 자체가 위태롭게 됐다.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강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부분은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미국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I am Republican 나는 공화당 의원이다. But I support this deal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번 타결은 지지한다.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 내에서도 이번 협정은 미국의 이익상 자기들이 보수적인 정치인이지만 이란이 이렇게 양보한 내용들에 기초해 볼 때 이거는 공화당도 충분히 지지하고 계승해야 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의원들도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아, 서서히. 왜냐? 성과가 좋으니까. 그러니까요. 자기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원래는 자기는 체질적으로 싫어하지만 그러나 성과가 이게 좋다면 너무 반대하기에도 그렇지 않느냐. 사실 우리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14 남북공동성명 할 때 그 당시 한나라당에 배신자들이 생겼다고. 그러니까 정형근 의원이라든가 송영선 의원, 제가 아주 실명으로 얘기합니다. 그 당시 민주당보다 더 센 평화 구상을 내놨어요. 그랬다가 안팎에서 욕 뒤지게 얻어먹고 이제 취하하는 비공식 문서로 이제 폐기해버리는 사태도 일어났지만
남들 잘 되는 거 이렇게 보면 혼자 네. 그 손가락만 빨고 있기는 싫거든. 그렇죠. 그러면 공화당 의원들도 회가 동하는 사람이 있긴 있다. 네. 이 얘기죠. 그렇죠.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이건 국내 정치를 잘 관리하지 않으면 네. 이후 협상, 이제 본 협상이 남아 그렇죠. 있으니까 네. 예,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건 우리가 굉장히 유념해서 봐야 되고, 자 이제 이 이란 핵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미사일 방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굉장히 흥미롭죠. 유럽이 요걸 또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네. 이거 지금 우리가 강 건너볼이 아니에요. 네. 유럽 미사일 방어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지금 한반도 미사일 방어에 영향을 미치니까 네. 그 연관관계를 좀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이란 핵협상 타결의 나비 효과가 어디까지 미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굉장히 양극화된 상황인데 공화당에서 지금 이탈 세력이 막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또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계속 재만 뿌리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헷갈린다. 네. 네. 이게 뭐야 도대체. 네. 네. 그것도 이제 중동에 있는 순위파 국가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를 위시로 한 순위파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도 문제이지만 이란이 만약에 핵을 포기하고 경제제재에서 해제될 경우에 이란의 경제력이 상당히 강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지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텐데. 이란이 시아파 국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란이 이번 협상 타결로 인해서 이 중동에서의 패권적인 지위가 또 강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이제 불안감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래서 중동 정치 복잡하냐. 지금 사우디 주도로 해서 지금 막 예멘 폭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멘의 그 과도 정권이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지금 폭격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는 이제 암묵적으로 이제 이제 속내는 이란을 갖다가 이 분쟁에 좀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분석도 좀 존재하는 건데요. 그러면 핵이라는 어떤 표면적인 협상 이면에는 이것이 오바마 대통령, 즉 미국 정부가 보는 중동에 대한 미국의 새로운 통치 전략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순위파, 시아파 세력 균형을 만들어서 이것이 어떤 전략적 안정을 도모하면 미국이 좋은 거 아니냐. 그럼 이란하고 언제 왜 적대 관계를 해? 이거 키워줘야지. 그렇게 해서 IIS가 창궐하고 그 굉장히 중동 정세가 이제 그 종족 분쟁으로 가면 미국은 항구적 평화 구조를 추구한 적이 없어요. 항상 세력 균형을 만들어서 하나의 패권 국가가 생기면은 주변이 견제하게끔 이런 식의 어떤 합종 연행을 미국이 지원해 왔을 때 지금 이란 같은 경우도 하나의 어떤 그 시아파의 하나의 어떤 중간 정도 되는 거점이 된다면 이제 순위파 시아파를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미국이 관리할 수 있는 하나의 교두보가 마련된. 그러니까 이런 관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워낙 뭐 중동 정세가 복잡하고. 아니 원래 미국은 꼭 불가능한 일을 하다가 나중에 그 대가를 치러.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 지금 관심사는 이게 이제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일 텐데요. 먼저 재밌는 게 사드가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드 나오나? 그러니까 사드가 정말 지겨워 죽겠는데요. 그렇게 사드가 중요한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 김종대 편집장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니까 사드가 미국에서 이제 3개 포대가 있을 때 하나는 이미 괌에 갖다 놨고, 하나는 의무적으로 미국 본토에 놔둬야 되고 하나를 어디다 갖다 놓을 거냐 이걸 가지고 주한미군 사령관하고 중부군 사령관하고 거의 지들끼리 싸워. 지들끼리 싸움 아닙니까? 자기들의 그 작전 지역인 한반도로 가져야 된다, 뭐 중동으로 가져야 된다. 이게 막 이제 막 그 다툼이 이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펜터건 차원에서 결정을 못 내리던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2개의 변수가 새롭게 생긴 거죠. 하나는 사드 포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4개까지 늘어났고 올해는 내년 상반기까지 6개, 7개로 늘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총 7개까지 늘어날 것 같아요. 현재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제 수량이 늘어나면 다툴 여지가 줄어드는 부분이죠. 너도 하나 먹고 나도 하나 먹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란 핵협상이 타결됐단 말이죠. 그러면 중동에 사드를 배치해야 되는 어떤 안보적인 필요가 확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권이 강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정치와 한반도 정치는 중동의 불행이 한반도의 행복이고 한반도의 불행이 중동의 행복인 역관계로 지금까지 많이 사실 돼 왔어요. 사실 그 조지 W 부시 때 그나마 한반도에서 전쟁을 좀 피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배경이 이라크 전쟁이지 않았습니까? 이라크 전쟁이 지리멸렬하게 거기서 미군의 발목을 잡아주는 바람에 미국의 전쟁 에너지가 한반도로 오다가 멈춘 거란 말이에요. 이제 아시아로 회귀를 한다는데
어쨌든 이란 핵 협상이 타결됐다는 것은 오바마가 천명한 아시아로 회귀 정책에는 일단 탄력을 부여하고 더 힘을 실어준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동에서의 어떤 핵 협상의 타결 문제가 한반도에 미치는 어떤 미묘한 영향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서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일이 한반도 안보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모든 안보가 어떤 그 글로벌 세계화된 상황에서 상호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나비 효과도 아니에요. 그냥 다이렉트로 미치는 효과지. 무슨 나비의 날갯짓이 태풍 몰고 오는 그런 복잡한 절차도 없단 말입니다. 그냥 미군의 어떤 군사력의 총량입니다. 이걸 어떻게 전 세계에 배분하느냐 문제인데 이란이 이제는 조금 위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면 그러면 한반도로 이것이 그대로 옮겨올 수 있는 거고. 더 이제 근본적이고 거시적인 문제는 어찌됐든 미국은 이란 핵기업을 근거로 해서 그걸 이제 빌미로 삼아서 유럽형 MD를 쭉 추진했단 말이죠. 유럽에서. 유럽에서 이제 미사일 방어 체제 구성을 쭉 추진해 왔는데, 그래서 지난주에인가요? 이제 덴마크 정부가 자기들도 이제 그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제 MD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고, 그 일환으로 이제 엑스밴드 레이더를 이제 덴마크의 툴레섬에 배치하는 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가 해볼 테면 해봐라. 당신들이 잊고 살았던 핵미사일을 재배치해주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단 말이죠. 저도 그 뉴스 봤어요. 거기에 나오는 그 거친 언사, 그 러시아가 덴마크를 협박하는 뭐 표적이 될 거라 그랬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은 정말 그 아름답고 평화로운 북구라파에서 말입니다. 이런 얘기 듣고 있으면은 이거 우리야 이제 만성이 돼서 괜찮아. 우리는 하도 많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 나라는 아닐 거라고요. 그 코펜하겐에 그 인어의 공주 상이 있습니다. 그 평화로운 바다에 뭐라? 레이더가 배치돼가지고 이게 러시아의 표적이 된다? 핵미사일로 조진다? 야, 참 살벌한 얘기지. 그러니까요. 근데 어찌됐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이란 핵협상이 타결됐단 말이죠. 그러면 러시아 쪽에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제 이란 핵협상 타결됐으니까 중동 MD, 유럽형 MD 취소해라.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미국이 이란을 핑계로 해서 동유럽의 MD를 깔려 그러는데 이게 진짜 이란 때문인지 아닌지 러시아가 들이대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도 계속한다? 그러면 봐라, 니들 본심은 러시아 아니었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떠볼 수 있는 찬스가 러시아는 하나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저는 분명히 러시아 정부에서 그런 입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러시아가 이 미국의 MD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란 핵 협상 타결에 협조해준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럼요. 그렇다면 미국이 그런 러시아의 공로가 있는데 이거 다 쌩까버리고 그냥 더 MD를 동유럽에서 추구하기도 난처한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갈까?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풍선 효과처럼 이제 유럽에서 MD가 축소되면 이 동아시아의 MD가 특히 한반도에서 MD 상황이 커지게 될 이런 어떤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이미 2009년도에 오바마가 대통령 되자마자 그때 그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당신들의 적극적인 그 이제 역할에 힘입어서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러면 유럽 MD 우리 안 하겠다. 이렇게 비밀 서한도 보내기도 했습니다. 비밀 MD 서한도 보냈고, 근데 이제 MD는 거의 미국에서 신격화되지 않았습니까? 거의 이제 신의 무기처럼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라도 쉽게 이거에 대해서 뭐 하네 마네 이런 얘기를 못 하게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가 대외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화당한테 MD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해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유럽형 MD는 어떻게 해서든지 좀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미국 공화당을 비롯한 강경파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제 MD를 거기다 또 얻는 이런 방식으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시선을 한번 한반도로 옮겨보겠어요. 자, 이런 국제 정치의 어떤 그 미묘한 지정학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중국이 하나의 동아시아의 러시아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 핵에 대한 위협이 가중이 되니까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반대하긴 합니다만은 이게 배치될지도 모르는 거거든.
근데 배치되면 싫잖아요. 그렇죠. 이거 중국 앞마당 다 본다는데, 그러면 남의 집 대문 앞에서 우리 안방 들여다보는 CCTV 설치하겠다 그러면 중국이 좋아하겠습니까? 내가 중국이라도, 입에 거품 물고 나오죠. 그렇다면은 이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더 깊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어떻게 영향을 주냐 이거지. 북한 핵 문제, 육자회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신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군사적으로는 상황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란 핵협상 타결로 군사적으로는 뭐 이제 당장 사드의 배치 관련해서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권이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유럽형 MD가 축소되면 이게 일종의 풍선 효과처럼 이 동아시아 MD가 받는 압박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군사적인 차원에서는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면 외교적으로는 좀 변수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 핵협상에는 그 중국과 러시아도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이들 나라는 또 육자회담 참가국들이고, 특히 이제 중국은 의장국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란 핵협상도 이제 일단 뭐 8분 능선을 넘은 상황이니까 육자회담을 조속히 재개해서 북핵 문제 해결도 이제 시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강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는 그런 요인이 있는데 대신 군사적으로는 그럼 북핵 문제마저 풀려버리는 날은 MD가 지구상에 설 명분은 완전히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MD를 한 거는 저기 이란하고 북한 핵을 가장 두 개를 하나의 양대 축으로 삼아가지고 굴러온 이런 어떤 수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란 한쪽 수레가 바퀴가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까지 빠져나가면은 빈 껍데기만 남아. 이게 수레가 굴러갈 수가 없어. 그러면은 MD에 대한 표면적인 명분은 일단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내심 MD는 북한이나 아니면 이란 때문에 한 건 아니겠죠. 더 중요한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어떤 그 글로벌 강대국 정치, 패권 정치라는 것이 있는 건데 그런데 그거를 말할 수 없는 미국은 속사정이 있는 거고 이란과 북한을 핑계로 해온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다 빠져나가면은 군사적인 면은 좀 그래. 근데 외교적인 면으로는 사실 인류가 한 세대를 진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럼요. 이렇게 획기적인 협상들이 연달아 터진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그 세계 그동안의 국가주의, 민족주의, 갈등 이런 어떤 걸 자연사적인 법칙처럼 마치 자연처럼 정글의 법칙처럼 이것을 만인 대 만인의 투쟁처럼 이런 어떤 그 갈등 분쟁을 당연시 해왔던 것에서 인류가 다른 자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협력한이 되는구나. 진정성 있게 우리가 뭔가 평화를 추구하면은 그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대단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사드로 대표되는 MD냐 앞으로 이제 한반도 정세에서 한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좀 그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사드를 위시한 MD냐, 아니면 육자 회담이냐, 그러니까 육자 회담을 상대하는 대화 협상이냐. 이 거대한 두 개의 흐름이 굉장히 좀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그 2008년 대선 유세 때에는 세계의 독재 국가를 언급하면서 독재자와 대화하는 것은 결코 나약함의 표현이 아니다. 그건 미국의 강함의 표현이다 얘기하면서 독재국 지도자들과도 이제 정상회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뭐 쿠바 작년에 이제 전격적으로 관계 정상화 선언한 상황이고, 이란 핵협상 한 8분 능선 넘어간 상황이고, 북한만 남은 상황이라는 거죠. 북한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편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군사 프로젝트의 관점에서 볼 때는 북한을 더더욱더 이제 이 적대국화로 남겨둬야 될 군사적인 필요는 늘어난 반면에 외교적으로 볼 때는 야 이제 북한밖에 남지 않았냐. 옛날에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전문가들조차도 이란 핵 문제가 북핵 문제보다 훨씬 까다롭고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뭐 로버트 아이언, 뭐 국무부 차관부터 시작해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란 핵 문제는 지금 이제 해결 국면에 접어든 만큼 미국 내에서도 그런 어떤 그 협상의 어떤 그 이제 모멘텀을 살려서 북한하고도 협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라 안팎에서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 군사냐, 외교냐, 이 이제 거대한 흐름들이 이제 충돌할 가능성들이 이제 점차 높아지는 거죠. 자, 군사 문제는 전략이고 외교 문제는 정략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략과 정략이 지금 분리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통합하느냐 문제입니다. 사실은 일본이 패망한 것도 어떤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정략이 있었습니다. 지정학에 기초한 정략이 있었던 거죠. 반면에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중일 전쟁을 전면 전쟁으로 끌고 간
전략이 있습니다. 네. 이건 뭐뭐했어요. 예, 전쟁에 이길 것 같거든. 예, 분명히 적을 굴복시킬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면 왜 망설여? 먼저 과감하게 행동하는 놈이 유리해진다. 네. 이건 클라우제비치 전쟁론 서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독일에 유학 갔다 온 일본의 군부 입장에서는 신봉하는데 클라우제비치의 전략을 이제 그 신봉한 거죠. 네. 숭배한 거죠. 그러나 클라우제비치는 정략도 있다 그런 거거든요. 네. 정치가 우선이라고 그렇죠. 그랬거든요. 네. 그거는 쏙 빼놓고 배운 거라고. 말하자면은 얼치기 네. 클라우제비치의 네.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자급자족 생존 체계를 스스로 붕괴시키는 거의 광기에 어린 무모한 선택을 하면서 일본이 이제 국가 파멸의 길로 들어갑니다. 네. 자, 이게 뭐 독일의 히틀러도 그랬고 일본의 대번영도 그랬던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전략과 정략을 분리시켜서 보면은 이것이 각기 낙지발처럼 제각기 따로 움직이면 네. 결국은 국가는 파멸로 가고 세계는 그렇죠.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어떤 그 전략 정략을 합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뭐냐?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 아니겠느냐? 네. 어떤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거고 또 어떠한 세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냐? 이런 네. 비전 아니겠는가 싶어요. 네,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이게 문어발처럼 뭐 정략, 전략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사실 뭐 통일부가 있고 외교부가 있고 국방부가 있고 이제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기관들이 있습니다만 이게 다 자기 조직 논리에 따라서 따로 움직이기 쉬운 문어발처럼 따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존재하는 게 바로 청와대고 그 청와대 안에 NSC나 국가안보실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말인데 네.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그러니까요. 거리가 있어요. 네, 네, 네. 네. 저는 이 박근혜 정부에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 예전에 윤병세 장관이 미국과 중국의 러브콜을 받는 거 행복한 거 아니에요? 받는 얘기예요. 네, 네. 얼마나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까? 네. 그런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다가 사드 배치는 당분간만 유보하고 네. AIIB 아시아 투자개발은행에 가입하는 걸로 결론이 나니까 그제서야 화색이 돌아가지고 이제 들을 만한 말을 한마디 한 겁니다. 네.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어야죠. 네, 그렇죠.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나오면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결정하겠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 결정이 나왔다면은 아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40% 넘어 50%까지는 뛰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우물쭈물하다가 그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게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네. 원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건 전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있는 전략을 모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은 전략이 없기 때문에 모호한 거예요. 당연히 모호하게 비치지. 네. 네. 그래서 우물쭈물하다가 주변국에 오해 잔뜩 사고 주한미군 입 하나 통제 못해가지고 스스로 네, 어려운 네. 길로 끌고 가다가 네. 결국은 어느 대통령이든 저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뭐 보수건 진보건 이제 결정을 하고 나니까 여유가 좀 생겨가지고 네, 네, 네. 우리가 뭐 자주적으로 주도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축복이고 2년간 엄청나게 우리나라 외교안보가 진보했다. 이제 뒤늦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네, 네. 뭐 만시지탄 늦었지만 다행이지만 네. 예,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딜레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부터 시작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란 핵협상 타결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짚어봤습니다만 또 뭐 그 지난주에는 마크 댐프시 합참의장이 갔다 왔다가 이번 주에는 이제 그 펜타곤 수장인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네. 오지 않습니까? 또 4월 중순에는 그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 고위회담이 열리고 네. 네, 이런 어떤 일련의 지금 이제 군사회담들이 지금 한일 안보 협의회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네 한일 간에도 네. 진행되고 있고 한일 간에도 네, 네. 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이 한미일 그 3자가 따로 놀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 둘씩 한미 간에, 미일 간에 따로 놀 것이 아니라 한일 간에도 같이 놀고 그래서 세 나라가 같이 놀자. 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뭐 작년에 미국 의회에 통과된 국방 수권법에도 나타나 있는 내용이고 그런 어떤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드를 비롯한 이 군사 문제가 한반도를 압도하게 되느냐 아니면 뭔가 지금 그 2008년 이후로 중단된 육자회담을 비롯한 대화 협상을 다시 살려낼 것이냐. 이 중요한 어떤 갈림길에 서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 청와대, 특히 대통령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저런 일로 이제 대통령께서 그 다른 나라 수상한테 전화도 합니다만 오바마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전화하셔가지고 이란 핵협상 타결 축하드린다, 축하한다. 이거 얼마나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냐. 네? 북한도 좀 같이 풀자. 그런데 그러니까 굳이 그 얘기까지 안 해도 굳이 그 얘기까지 안 하고 안 하더라도 그냥 축하한다. 그런 이제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푼 거에 대해서는 이 한반도 문제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좀 애들로서 좀 얘기하고 그러니까 청와대 방향성이 확실히 쓰지 않으면 이 펜타곤의 농간에 넘어가기 굉장히 쉬운 구조가 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북한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자기들이 이제 뭐 이란 이번에 협상 타결된 것처럼 북한 내에도 대화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고자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적대의 정책을 이제 빌미로 삼아서 계속 핵을 늘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사실 이 생각은 따로 있다기보다도 한 사람의 머릿속에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조선조 이래로 지난 600년간 우리나라는 상비군, 정규군으로 안보에 성공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오면 우리나라 상비군, 우리나라 전쟁 지도자 싸우는 족족 졌습니다. 싸우는 족족. 그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연명을 하면서 국가를 유지해 왔던 거는 사실은 군사력의 힘이 아니라 외교의 힘입니다. 그나마. 그렇죠. 그렇게 어떤 그 죽고 다치고 굶주리면서도 했던 건 외교의 힘이거든요. 자, 군사력 증강으로 인한 어떤 동맹으로 인한 안보 할 만큼 했습니다. 사드까지 들어와 더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바야흐로 외교의 계절이 왔어요. 어쩌면은 대한민국을 생존하게 하고 우리 국가를 생존하게 하는 것, 미래의 번영을 보장하는 것은 이제 무기 체계, 어떤 그 사드 같은 것, 통영함이 무슨 이런 것들이 우리 생존을 보장해 준다는 이런 어떤 그 생각에서 잠시 벗어나서 이제는 바야흐로 외교, 우리 지난 500년의 역사가 그랬듯이 이제는 국가를 구하는 것은 외교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지금 청와대 자세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계속 안주하겠다. 계속 동맹, 사드 들어오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런 식으로 미국을 달래는 거에 안주하는 외교 안보. 이게 저는 박근혜 정부의 지금 최대치라고 보는데, 자, 이런 무능한 정권이라면은 우리가 시민이 그 체질을 바꿔놔야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그 내용들이 미국 언론을 중심해서 이제 후속 보도들이 나오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번에 그 하산 로하니도 그렇고 오바마도 그렇고 이 협상의 정치적인 리스크는 대단히 크지 않았습니까? 대단히 큰 이런 어떤 부분이었는데 일단 성공을 했단 말이죠. 그 성공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힘이 두 지도자 간의 케미칼, 일종의 화학작용이 있었다. 케미가 잘 맞아. 그래서 저는 그 편집장님께서 그 어려운 협상,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정부에 계실 때 군을 상대로 한 협상일 수도 있고 지금 이제 디펜스 21 플러스를 운영하면서 광고주를 대상으로 한 협상일 수도 있고 반쯤 망했어요. 반쯤 망했어요. 북한이 나나 광고주하고 잘 이 케미칼이 안 일어나나 보죠. 이 박근혜 정부의 자영업자 노릇한다는 거 정말 그 말같이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땐 도대체가 이게 남한이건 북한이건 먹고 살긴 매 한 가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살 길을 찾아야죠. 국가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어떤 그 하나의 억지력 또는 방어력으로 대한민국의 생존을 도모한다는 건 당연입니다. 그건 일부분이죠. 그렇죠. 그것도 잘 돼야 돼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생존을 도모하는 것, 인간의 의지. 또 국가란 뭡니까? 하나의 그 사물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의 집합체 아닙니까? 그 의지를 관리하는 것, 이건 외교예요. 그것이 결국은 우리 미래의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여태까지 빠져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도 이제 반환점에 서서히 다가서고 있습니다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남북 관련해서 무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니 통일 대박이니 드레스덴 선언이 좋은 말씀들은 많이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 그걸 실천하지 못하면 임기 끝까지 이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건 본인 개인한테도 불행할 수 있습니다만 더 나가서 이제 세계 평화에도 굉장히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뭔가를 좀 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지나치게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제 4월 말 되면 그 독수리 훈련도 끝나지 않습니까? 독수리 훈련도 끝나고 뭔가 이제 그 훈련 종료를 계기로 해서 남북한에 뭔가 새로운 걸 좀 도모해야 된다. 이런 그 기운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이런 타이밍이기 때문에
선빵당하지 일단 선빵당하면 안 된다.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예를 들면 사드 배치를 결정해서 한국한테 통보해오는 뭐 이렇게 선빵당했다가는 굉장히 더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고 정말 우리 외교안보의 IMF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일종의 예방위기 차원에서 이제 주변국을 관리해 나가고 북한하고도 이제 관계 개선에 어떤 물꼬를 tum으로써 그런 빌미를 주지 않은 이런 외교가 굉장히 지금 네, 중요한 북한이 거죠. 지난 주말에 또 단거리 미사일을 이번엔 서해 바다로 쐈습니다. 네. 대동강 하구에 쐈어요. KN-02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KN-02는 어떤 미사일이죠? 글쎄, 저도 자세하게 지금 쏜 미사일의 제왕 같은 걸 정보당국에서 그렇게 브리핑을 하지 못하면서 추정치만 내보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바다로 쏘는 지대한 미사일 같기도 하고 어떤 반상륙 전력의 일환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브리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했는지도 의심스러워요. 북한도 미사일 강국이거든요. 동해로 쏘는 건 지금까지 최근에는 왜 지대 공미사일도 쐈습니다. SA-5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있는 건 다 쏘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은 하나의 어떤 공포를 쏘아 올린 거죠. 결국은 뭐 계속 쌓아 올리는 건 사드 배치해 달라고 무력 시위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참 계속 여기에 끌려가면 결국은 미군하고 북한군 장성이 한패가 돼가지고 대한민국 국민 협박하는 이런 국면이 참 이상하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참 굉장히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북한이 쏴주면은 미국이 그거를 부풀려서 홍보해주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불쌍한 건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또 이제 정신 좀 바짝 차리고 지금 정부의 통일외교 안보 정책이 제대로 가도록 이제 역할도 모색하고 이뤄야 될 타이밍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에 북한이 쏜 것 중에 특이한 부분이 하나가 평안남도 해안 쪽에 하나 떨어졌다 그러죠. 육지에도 떨어졌다 그랬어요. 그럼 군사적으로 일종의 상륙 작전을 저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걸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것은 이것은 저는 반접근 전략. 그러니까 우리가 서북 오도에 지금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해병대 상륙 작전 훈련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령도에서 평양까지 직선거리로 70km입니다. 70km. 백령도에서 인천까지도 230km예요. 어떻게 된 게 우리 영토가 저게 수도에 바로 앞에 관문 앞에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공격 전력이 다 배치되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서해를 통해 북한군 특수부대가 남하하는 걸 막기 위해서 서북도서에 왕창 지금 전방 배치한 공격용 무기를 때려받고 있고 북한은 코앞에 심장을 겨눈 무기들이 하나둘 늘어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은 반상륙전, 즉 남한 측의 그 접근 전략을 거부하는 전략을 쓸 것이고 우리는 북한의 심장을 더 위협하는 걸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느 날 평화의 바다가 전쟁의 바다, 생명의 바다가 죽음의 바다 이렇게 점점 더 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인천 아시안 게임, 뭐 G20 서울 정상회의 이런 거 한번 하려면은 서해 저 불안해가지고 실제로 옛날에도 그런 G20 정상회의 할 때 서해가 문제였어요. 인천 아시안 게임 때도 마찬가지였고 국가적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남북한 또 한반도 내에서 풀리는 문제는 없고 오히려 이제 그 문제들은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악화되는 방향이고 또 하나의 문제들, 새로운 문제들이 또 계속 불거지는 양상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지난 어떻게 보면 그 7년 동안 계속 반복되어 왔던 그런 그 양상의 특징인 것 같은데 여기서 뭔가 하나를 통해서 문제를 하나 탁 풀어낼 수 있는 이런 좀 신의 한 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편집장님께서 이 주문할 만한 신의 한 수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 말입니다. 이게 그런 신의 한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박근혜 정부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만 않아도 다행이다. 지금까지 정 대표가 계속 얘기해온 거는 빨리 풀어라. 만나라. 대화 협상해라. 우리가 뭐 하라 그러면 더 안 하시는 대통령 아닙니까? 더 이상 하라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안 할 테니까 원래 말 안 하면 더 안 하니까 아이 청개구리 사촌도 따로 있지 그래. 그러면은 차라리 더 악화시키지나 말라. 그렇죠. 현 상태로. 다음 대통령이 하게 하라고. 더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불행 중 다행이다. 그나마 다행이에요. 참 씁쓸한 말씀이신데요. 자, 우리 그 진짜안보가 그 보이는 라디오 첫 번째 순서를 오늘 가졌습니다. 우리 진짜 한번 이제 그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시간 빨리 가네. 금방 50분 금방 갑니다. 역시 이 보이는 게 속도감이 있어 좋아. 우리 편집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진짜 한번 다음 주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